1조 2천억 거절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다고.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고 손이 떨립니다. 수십만 장의 AI 칩이 뿜어내는 전력. 발전소 하나가 통째로 필요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스타트업 하나가 그 문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90%를 장악한 시장에서 메타가 1조 2천억을 들고 찾아왔지만 거절한 남자가 만든 회사였습니다. 독점은 끝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라면 1조 2천억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도 새벽 2시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한복판 대형 데이터 센터 전력 총괄 엔지니어로 일한 지 어느덧 11년째였죠. 서버 렉이 끝도 없이 늘어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끼는 특유의 열기, 그리고 냉각 팬이 만들어내는 묵직한 소음. 저한테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재무팀에서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이번 달 전력 비용 보고서. 저는 별 생각 없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전달보다 23%가 올랐습니다. 단순 증가가 아니었어요.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죠. 숫자가 틀렸을 거라고, 뭔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숫자는 맞았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어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 당시 우리가 운용하던 칩이 수십만 장이었습니다. 그 칩 한 장이 뿜어내는 전력이 대략 1kW 수준이었죠. 1kW짜리 전열기 수십만 개를 동시에 켜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동료 마이클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이클은 화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발전소 하나 통째로 갖다 꽂아야겠는데. 농담처럼 들렸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센터 전력 소비량은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AI 학습 작업이 폭증하면서 칩은 더 들어오고 전력 소비는 더 올라가는 구조였죠. 저는 그날 밤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전기요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냉각 비용도 같이 뛰었습니다. GPU가 열을 뿜으면 그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고 그 냉각 시스템도 전기를 먹습니다. 일종의 이중 지출이었죠. 칩을 돌리는 데 쓰는 전기, 그 칩이 만든 열을 식히는 데 쓰는 전기. 끝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데이터 센터 운영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계산 작업의 밀도 자체가 달라졌죠. 예전 서버 연산과 지금 AI 연산은 같은 컴퓨터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수준이 다릅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AI를 돌리는 게 아니라 AI가 우리를 태워먹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 AI가 강력해진다는 것, 모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돌아가는 전력 계량기는 아무도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죠. 새벽 3시 사무실 불을 끄면서 저는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이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 날 저는 내부 전략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인프라팀, 재무팀, 그리고 CTO인 데이비드까지 앉아 있었죠.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급증하는 GPU 운영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저는 전날 밤 뜬 눈으로 정리한 자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데이비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엔비디아 말고 대안이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그 질문의 답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없다는 걸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당시 약 90%였습니다. 수치만 보면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그런데 무서운 건 점유율 숫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쿠다였습니다.
쿠다는 엔비디아가 만든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AI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이 GPU 위에서 코드를 짜는 방식 자체를 엔비디아가 설계한 언어로 해온 겁니다. 2006년에 처음 공개된 이후 거의 20년 가까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죠.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전 세계 개발자들이 쿠다 기반으로 쌓아온 코드와 라이브러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쿠다를 버리는 순간 그 자산 전부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저는 회의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엔비디아 칩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칩을 바꾸려면 소프트웨어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해요. 그게 진짜 벽입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베타맥스 얘기 아십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1970년대 소니의 베타맥스와 JVC의 VHS 이야기였죠. 화질은 베타맥스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VHS가 이겼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 더 많은 플레이어, 더 넓은 생태계.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가 승부를 갈랐던 겁니다. 엔비디아가 딱 그 구조였어요. 칩 성능이 월등해서 90%가 된 게 아닙니다. 쿠다라는 생태계가 먼저 업계를 장악했고 그 위에서 수십만 명의 개발자가 수십 년을 쌓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였죠. 저는 그걸 우리가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종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가격 협상은 더 답답했어요. 우리는 수십만 장을 사는 대형 고객이었습니다. 어느 공급사에서든 대량 구매자는 협상력이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와의 협상 테이블은 달랐습니다. 그쪽은 우리가 아쉬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다른 고객은 넘쳐났고 납기 일정을 맞추려면 우리가 먼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이 하나뿐인 마을에 사는 거네요. 웃음이 나왔지만 씁쓸했죠. 그 말이 정확했으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탈출구가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올 수 있을지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탈출구를 찾으려면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했죠. 저는 그날부터 AI 반도체 시장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를 뽑고 흐름을 읽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143조 원. 그런데 2030년 전망치는 340조 원이었습니다. 5년 만에 2배 이상 커지는 시장이었죠. 숫자 자체도 놀라웠지만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건 그 안의 세부 구조였습니다. 시장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학습과 추론이죠. 학습은 AI가 처음 지식을 쌓는 과정입니다. 요리에 비유하자면 레시피를 개발하는 단계예요. 방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수없이 반복하고 오차를 줄여가며 모델을 완성하는 작업이죠.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고 그만큼 고성능 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절대적으로 강했던 영역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런데 추론은 다릅니다. 추론은 완성된 AI를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레시피가 완성됐으니 이제 대량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죠. 챗봇이 질문에 답하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문서를 요약하는 그 모든 순간이 전부 추론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AI 서비스의 99%가 추론 단계에서 작동하는 거였어요. 수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학습 시장은 약 5배 성장하는 반면 추론 시장은 13배 폭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방향은 명확했죠. AI 산업의 무게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뭔가 어긋났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그동안 써온 엔비디아 칩은 학습에 최적화된 고성능 장비였습니다. F1 머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고 속도를 위해 설계된 어마어마한 연료를 먹는 기계죠. 레이스트랙에서는 당연히 최고입니다. 하지만 매일 수백만 번의 배달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F1 머신 수십만 대를 배달에 쓰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F1 머신이 아니었어요. 연비 좋고 안정적이고 빠른 배달 오토바이였습니다. 추론은 학습처럼 극한의 성능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엄청난 횟수를 처리해야 했죠. 1초에 수백만 건의 요청이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칩 한 장의 최대 성능보다 전력 대비 효율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같은 전기로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칩. 그게 추론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동료 앤드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었어요. 더 강한 칩을 찾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더 효율적인 칩이었습니다. 앤드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시장은 지금 그 칩을 만드는 곳을 찾고 있겠네요.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답이 어디서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프라팀 막내 엔지니어 제이슨이 슬랙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링크 하나와 함께 짧은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어요? 한국 스타트업인데 추론 칩이래요. 저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퓨리오사 AI.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첫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반도체를 만든다고요. 그것도 엔비디아 대항마라는 식의 뉘앙스로. 업계에 있다 보면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뭔가를 들고 나온 곳은 손에 꼽았죠. 저는 자료를 대충 훑고 창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눈에 걸렸어요. 레니게이드. 추론 전용 설계. 전력 효율 2.2배.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2.2배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같은 작업을 하는데 전기를 절반 수준만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죠. 우리 데이터 센터 규모에 대입하면 이건 매달 전기요금 청구서가 통째로 달라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이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테스트 요청해 볼 수 있어요? 퓨리오사 AI 측은 생각보다 빠르게 응했습니다. 벤치마크 환경을 세팅하는데 며칠이 걸렸고 저는 그 사이에 회사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읽었어요. 창업자는 백준호. 삼성전자 출신의 반도체 설계 전문가였습니다. 팀 구성도 예사롭지 않았죠. 국내외 굵직한 반도체 회사들을 거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레니게이드 칩은 동일한 추론 작업을 엔비디아 칩 대비 절반 수준의 전력으로 처리해냈습니다. 2.2배 효율이라는 수치가 실제 테스트에서도 고스란히 나온 겁니다. 데이비드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냉각 비용까지 계산하면요? 저는 이미 계산해둔 시뮬레이션을 펼쳤어요. 전력 소비가 줄면 발열이 줄고 발열이 줄면 냉각에 쓰는 전기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중으로 비용이 떨어지는 구조였죠. 거기에 ESG 점수까지 얹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면 기업 평가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들이 요즘 예민하게 보는 항목이었어요. 숫자로 놓고 보면 외면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앤드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진짜네요. 그 두 마디가 회의실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누구도 한국 스타트업 얘기를 꺼낼 때의 그 미묘한 회의감을 더 이상 내비치지 않았어요. 숫자 앞에서 국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무시했던 이름이 진짜 선택지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죠. 벤치마크 결과가 나온 뒤 저는 퓨리오사 AI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칩 성능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이 회사가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곳인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봐야 했죠. 그러다 하나의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메타가 퓨리오사 AI에 인수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액은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멍했어요. 스타트업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제안치고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창업자라면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했을 겁니다.
평생 일해도 만지기 힘든 돈이니까요. 그런데 백준호는 거절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회사가 아직 초기 단계였고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가는 중이었는데 1조 2천억을 거절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았죠.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쳤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거나 둘 중 하나네요.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백준호가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힌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인터뷰와 자료들을 모아보니 윤곽이 잡혔죠. 메타에 팔린다는 건 메타의 부품 회사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메타는 자체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곳이에요.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면 레니게이드 칩은 메타 내부 전용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았죠. 뛰어난 기술이 한 회사의 내부 자산으로 잠겨버리는 겁니다. 외부 시장에는 나오지 않는 칩이 되는 거예요. 반면 독립을 유지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구글도 쓸 수 있고 아마존도 쓸 수 있고 우리 같은 데이터 센터도 쓸 수 있는 글로벌 공급사가 될 수 있죠. 부품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단기 이익이냐 장기 판이냐의 문제였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백준호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레니게이드 칩을 영원히 쓰지 못했을 겁니다. 메타 내부로 들어간 기술은 외부로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가 벤치마크 테이블 앞에서 놀랐던 그 숫자는 어딘가 서버실 깊숙이 잠겨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죠. 데이비드한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장사꾼이 아니라 설계자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1조 2천억을 거절하는 건 단순한 배짱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드는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는 시야가 있어야 가능한 결정이었죠. 그 시야가 있었기에 메타의 제안이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백준호라는 이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만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을 오래 유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엔지니어로 11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숫자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벤치마크가 좋고 창업자의 결단이 인상적이라고 해서 그게 곧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다시 앉아서 리스크를 들여다봤죠. 그리고 가장 먼저 마주한 벽이 다시 쿠다였습니다. 이 장에서도 말했지만 쿠다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20년 가까이 그 위에서 코드를 짜왔어요. 엔비디아 칩을 다른 칩으로 바꾼다는 건 하드웨어만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올라간 소프트웨어 스택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작업이었죠. 퓨리오사 AI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체 SDK를 개발하고 있었고 쿠다 기반 코드를 변환할 수 있는 툴체인도 준비 중이었어요. 방향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다고 길이 쉬운 건 아니었죠. 저는 앤드류와 이 문제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앤드류가 먼저 꺼냈어요. 하드웨어만으로는 못 이깁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전쟁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빅테크들이 탈엔비디아를 시도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바로 거기였거든요. 구글은 TPU를 만들었습니다. 자체 AI 연산을 위한 전용 칩이었죠. 아마존은 트레이니엄을 내놨고 메타는 MTIA를 개발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구글 TPU는 구글 내부에서는 잘 작동했지만 외부 개발자들이 쓰기엔 진입 장벽이 높았어요. 아마존 트레이니엄도 자사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범용성은 제한적이었죠. 결국 이 회사들도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병행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탈엔비디아를 선언했지만 완전히 벗어난 곳은 없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따라잡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여기서 퓨리오사 AI가 가진 현실적인 리스크를 정리해봤습니다. 자금력이 첫 번째였어요. 엔비디아는 매분기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연구개발에 쏟아붓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스타트업입니다.
자금 싸움에서 정면으로 붙으면 이길 수가 없죠. 연구개발 속도가 두 번째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칩을 동시에 설계하고 있어요. 한 세대 뒤처지는 순간 따라잡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게 반도체 시장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걸 골든 타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추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지금 이 시기, 대략 3년 안에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얼마나 구축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거라고 봤습니다. 이 창을 놓치면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가 추론 시장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였죠. 데이비드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칩을 만드는 것보다 개발자가 그 칩을 쓰고 싶게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어요. 퓨리오사 AI가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넘을 수 있다면 얼마나 빠르게 넘을 수 있을까?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희망적이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죠. 그 긴장감 속에서 저는 시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퓨리오사 AI라는 회사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서 있는 땅을 보기로 한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 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봤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 가지 사실에 꽤 오래 멈춰 있었어요. 76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공장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었죠. 1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70%를 넘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저는 이게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뜨거운 부품이 뭔지 아십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었습니다. AI 연산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GPU로 밀어넣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아무리 강력해도 HBM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HBM 시장의 절대 강자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HBM을 공급해왔어요. 반도체 설계와 메모리가 한 나라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구조였죠. 퓨리오사 AI가 칩을 설계하면 그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같은 나라 안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생산은 어떨까요? 파운드리, 즉 반도체를 실제로 찍어내는 제조 공정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곳이 대만의 TSMC입니다. 퓨리오사 AI도 TSMC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건 협상력이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는 퓨리오사 AI가 합니다. 메모리는 SK하이닉스에서 나옵니다. 생산은 TSMC나 삼성이 맡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죠.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앤드류가 이 구조를 듣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그냥 칩 회사가 아니네요. 공급망 전체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각자 따로 칩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붙이고 공급망을 짜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조각들이 한데 모여 있는 환경이었죠.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경쟁은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공급망 대 공급망이다. 그 말이 여기서 딱 들어맞았어요. 퓨리오사 AI 혼자 엔비디아와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등을 받치고 있는 구조였죠. 저는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GPU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AI 시스템 전체를 만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실리콘밸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빛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독점은 끝났을까? 단순해 보이지만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죠. 업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적으로 답하고 싶은 충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숫자와 구조로 봐야 했어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추론 칩이 시장의 30%를 가져가는 시나리오입니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추론 시장은 2030년까지 13배 폭발하는 영역입니다. 파이 자체가 커지는 시장에서 30%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목표였죠. 퓨리오사 AI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공급 계약을 늘려간다면 가능한 그림이었습니다. 전력 효율이 2배 이상이라는 숫자는 가격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ESG 압박이 커지는 환경에서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효율, 좋은 칩을 선택할 유인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반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가능성 높은 이야기였어요. 엔비디아는 손 놓고 있을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추론 최적화 칩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었고 쿠다 생태계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었죠. 자금력과 인재, 브랜드 모두 압도적이었습니다. 퓨리오사 AI가 3년 골든타임 안에 충분한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엔비디아가 그 빈틈을 메워버릴 수 있었어요. 거인은 느리지만 한번 움직이면 막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공존의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봤어요. 학습 영역은 엔비디아가 계속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성능이 필요한 대형 모델 훈련에는 여전히 엔비디아 칩이 최선이었죠. 반면 추론 영역은 효율 싸움이기 때문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구글 TPU, 아마존 트레이니엄, 그리고 퓨리오사 AI 레니게이드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리를 잡는 그림이었어요. 독점이 다극화로 바뀌는 시나리오였죠. 데이비드는 이 세 가지를 듣고 나서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독점은 기술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안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대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엔비디아의 90% 점유율은 쿠다 생태계라는 대안 없는 구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었지만 균열은 분명히 시작됐죠. AI 시대는 결국 전력의 시대입니다. 더 강한 칩이 이기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인 칩이 살아남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효율의 시대에서는 독점보다 다양성이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소비자도 데이터 센터도 지구도 더 적은 전기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원하고 있었죠. 저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처음 봤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숫자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그날 밤. 그때 저는 이 구조가 언젠가 바뀔 거라고 직감했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서울에서 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끝까지 독립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을지, 3년 골든타임 안에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충분히 쌓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조 2천억 원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백준호라면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1조 2천억을 거절한 남자. 전기요금 청구서 하나에서 시작된 균열. 그리고 76년 전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가 AI 반도체 판을 흔들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독점은 기술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안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대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3년. 그 골든타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